멕시코시티의 한 작은 스포츠 펍. 나는 그날 한국을 응원하러 간 사람이 아니었다. 체코를 응원하러 간 사람도 아니었다. 나는 그저 일을 마치고 맥주 한 잔을 마시며 월드컵 첫 경기를 보려던 아르헨티나 출신의 평범한 버스 정비사였다. 그런데 경기 종료 휘슬이 울리는 순간 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코레아, 코레아. 나도 모르게 한국을 외치고 있었다. 스코어는 2대1. 한국의 짜릿한 역전승. 더 놀라운 건 나뿐만이 아니었다. 주변에 있던 멕시코 사람들, 미국인 관광객, 심지어 체코 유니폼을 입지 않은 유럽 팬들까지 한국의 승리에 박수를 보내고 있었다. 나는 처음엔 이해하지 못했다.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국을 응원하는 걸까? 왜 손흥민이 골을 넣은 것도 아닌데, 왜 이강인이 경기의 주인공이 된 것도 아닌데 사람들은 한국의 승리를 자기 일처럼 기뻐하는 걸까? 그 답은 경기 결과에만 있지 않았다. 그 답은 한국이 보여준 90분 안에 있었다. 그리고 경기 전날 내가 우연히 만난 한 한국인 남자의 말 속에 있었다. 우리는 쉽게 무너지면 안 됩니다. 우리 뒤에 가족이 있고 우리를 믿는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그 말을 들었을 때는 몰랐다. 하지만 다음 날 밤 한국이 체코를 상대로 역전승을 거두는 순간 나는 그 말의 뜻을 똑똑히 알게 됐다. 한국 축구는 단순히 공을 차는 경기가 아니었다. 그건 버티고 책임지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한 나라의 방식이었다. 내 이름은 마르코 알바레스.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태어났고 지금은 멕시코시티 외곽의 버스 차고지에서 정비사로 일하고 있다. 나이는 58. 젊을 때는 나도 축구를 미친 듯이 좋아했다. 마라도나의 시대를 기억하고 메시가 월드컵을 들어 올리던 밤에는 늙은 아버지처럼 울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나는 한국 축구를 깊이 알지 못했다. 손흥민 정도는 알았다. 이강인도 이름은 들어봤다. 하지만 내게 한국은 늘 이런 팀이었다. 기술은 유럽보다 조금 부족해 보이고 피지컬은 남미나 아프리카보다 약해 보이지만 이상하게 끝까지 따라붙는 팀, 그 정도였다. 경기 전날 펍에서 만난 멕시코 친구들도 비슷하게 말했다. 체코가 크지. 세트피스에서 한 방이면 끝날 거야. 한국은 빠르긴 한데 해킹 유럽 수비를 뚫을 수 있을까? 나도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체코는 20년 만에 월드컵 무대로 돌아온 팀이었다. 키가 크고 몸싸움이 강하고 롱스로인과 세트피스가 무서운 팀이었다. 반대로 한국은 조기 본선행을 확정하며 준비 기간은 길었지만 멕시코 고산지대에서 유럽의 거친 축구를 상대하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경기 시작 전 내 생각을 바꾸게 만든 일이 있었다. 경기 전날 오후 나는 차고지 근처에서 고장난 셔틀버스를 고치고 있었다. 그 버스는 한국 응원단 일부를 경기장 근처 호텔로 데려다주는 차량이었다. 엔진 쪽에 문제가 생겨 1시간 넘게 출발하지 못하고 있었다. 승객들은 지쳐 있었다. 더운 날씨, 낯선 도시, 높은 고도, 경기 전날이라 모두가 예민해질 만한 상황이었다. 그때 한 한국인 중년 남자가 내게 다가왔다. 그는 서툰 영어로 물었다. 많이 늦습니까? 나는 손에 묻은 기름을 닦으며 말했다. 조금 걸릴 겁니다. 미안합니다. 그는 화를 내지 않았다. 오히려 같이 온 사람들에게 조용히 말했다. 괜찮아요. 기사님도 정비사님도 고생하시잖아요. 기다립시다. 나는 그 말에 조금 놀랐다. 보통 이런 상황이면 불평이 먼저 나온다. 특히 월드컵 경기를 보러 온 사람들은 더 예민하다. 그런데 그 남자는 오히려 내게 생수 한 병을 건넸다. 더운데 드세요. 나는 잠시 말문이 막혔다. 그는 한국에서 작은 철공소를 운영했다고 했다. 나와 비슷한 나이였고 평생 기계와 쇠 냄새 속에서 살았다고 했다. 그의 손바닥은 굳은 살로 두꺼웠고 손톱 밑에는 지워지지 않는 검은 때가 남아 있었다. 나는 그 손을 보고 알았다. 저 사람은 말보다 몸으로 살아온 남자다. 가족 먹여 살리려고 아픈데 참고 쉬고 싶어도 못 쉬고 묵묵히 일터로 나갔던 남자다. 그가 내게 말했다. 한국 사람들은요, 지는 걸 싫어해서가 아니라 포기하는 걸 부끄러워합니다. 그 말이 이상하게 가슴에 남았다. 다음 날 경기 전반전은 팽팽했다. 한국은 짧은 패스로 체코의 압박을 풀어가려 했고 체코는 큰 체격과 긴 패스로 한국 수비를 흔들었다. 손흥민은 계속 견제를 받았고 이강인도 쉽게 공간을 얻지 못했다. 하지만 한국은 무리하지 않았다. 천천히 아주 집요하게 공을 돌렸다. 그 중심에는 황인범이 있었다. 나는 처음엔 그를 크게 의식하지 않았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하게 눈이 갔다. 그는 화려하지 않았다. 하지만 동료가 막히면 옆으로 길을 열어줬고 공이 끊길 것 같으면 먼저 몸을 던져 연결했다. 마치 오래된 정비사가 엔진 소리만 듣고 문제를 찾아내듯 그는 경기의 흐름을 조용히 만지고 있었다. 그러다 후반 59분 체코가 롱스로인을 얻었다. 펍 안에 체코 팬들이 일어섰다. 초우팔이 긴 공을 던졌고 크레이치가 높은 타점에서 머리를 갖다 댔다. 골. 체코의 선제골이었다. 순간 펍 안이 갈라졌다. 체코 팬들은 환호했고 한국 팬들은 침묵했다. 나는 화면 속 한국 선수들을 바라봤다. 고산지대에 숨막히는 공기, 큰 체격의 체코 선수들, 첫 경기의 부담, 후반전에 먼저 실점한 상황. 보통 팀이라면 흔들릴만 했다. 그런데 이상했다. 한국 선수들은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서로를 향해 손짓했다.
괜찮다. 다시 하자.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 모습이 꼭 우리 세대 아버지들을 보는 것 같았다. 집에 빚이 생겨도, 회사가 어려워져도, 자식 앞에서는 아무렇지 않은 척 밥을 먹던 남자들, 속은 무너져도 가족 앞에서는 등을 곧게 세우던 남자들. 한국 선수들의 얼굴에 그 표정이 있었다. 실점 후 한국은 급해지지 않았다. 오히려 더 차분해졌다. 체코가 몸으로 밀고 들어오면 한국은 한 발 더 뛰었다. 체코가 높이 뛰면 한국은 두 번째 공을 잡기 위해 먼저 움직였다. 그때 황인범이 공을 잡았다. 그는 앞을 봤다. 그리고 망설이지 않았다. 패스, 침투, 다시 연결. 순간 체코 수비가 한 박자 늦었다. 황인범이 때린 공이 골망을 흔들었다. 1대1 터반이 폭발했다. 내 옆에 있던 멕시코 청년이 소리쳤다. 이게 한국이야. 끝까지 뛰잖아. 나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 골은 단순한 동점골이 아니었다. 누군가 대신 해결해주기를 기다린 골이 아니었다. 스타 한 명의 개인 능력에만 기대는 골도 아니었다. 자기 자리에서 끝까지 책임을 다한 선수가 만든 골이었다. 황인범은 경기 내내 가장 무거운 일을 하고 있었다. 화려한 스포트라이트가 아니라 팀이 무너지지 않게 중심을 잡는 일. 나는 그게 어떤 일인지 안다. 버스 정비소에서도 가장 중요한 사람은 늘 눈에 띄지 않는다. 손님들은 운전기사를 기억하지만 새벽에 브레이크를 점검한 정비사는 모른다. 하지만 그 사람이 없으면 아무도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한다. 황인범이 그랬다. 한국은 그런 선수들이 모여있는 팀이었다. 동점골 이후 체코는 다시 힘으로 밀어붙였다. 하지만 한국은 물러서지 않았다. 후반 막판 교체로 들어온 오현규가 문전으로 뛰어들었다. 그 장면 직전 황인범이 측면에서 공을 잡았다. 그는 다시 한번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날카로운 크로스를 올렸다. 공은 수비수와 골키퍼 사이 가장 위험하고도 가장 믿음이 필요한 공간으로 날아갔다. 오현규가 달려들었다. 정말 한 발이었다. 그는 몸을 던지듯 공을 밀어 넣었다. 2대1 한국의 역전. 그 순간 나는 알 수 없는 감정에 목이 막혔다. 오현규는 경기의 처음부터 주인공이 아니었다. 벤치에서 기다렸고 자기 차례가 오기 전까지 묵묵히 준비했다. 그리고 단 한 번의 기회에서 팀을 위해 몸을 던졌다. 그 모습은 내게 오래전 아버지를 떠올리게 했다. 내 아버지는 버스 운전사였다. 젊은 시절 가족을 먹여 살리려고 하루 14시간씩 운전했다. 한 번은 폭우 속에서 손님들을 끝까지 태워다 주고 집에 돌아와 쓰러진 적이 있었다. 그때 아버지는 내게 이렇게 말했다. 남자는 큰 소리치는 사람이 아니라 맡은 사람을 끝까지 데려다주는 사람이다. 오현규의 골이 그 말과 닮아 있었다. 화려하지 않아도 된다. 이름이 먼저 불리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팀이 자신을 필요로 할 때 그 자리에서 자기 몫을 해내는 것. 그게 한국이 보여준 축구였다. 경기가 끝난 뒤 터반은 이상한 분위기였다. 한국 팬들만 기뻐한 게 아니었다. 멕시코 사람들도 웃고 있었다. 아르헨티나 사람인 나도 박수를 치고 있었다. 미국에서 온 관광객도 한국 유니폼을 입은 아이에게 하이파이브를 했다. 누군가 말했다. 한국은 이상하게 사람 마음을 움직여. 맞는 말이었다. 한국은 체코를 압도적인 피지컬로 이긴 것이 아니었다. 유럽 선수들보다 더 큰 몸으로 누른 것도 아니었다. 한국은 준비로 이겼다. 조직력으로 이겼다. 서로를 믿는 마음으로 이겼다. 무엇보다 실점한 뒤에도 무너지지 않는 정신으로 이겼다. 나는 그제야 경기 전날 만난 한국인 아버지의 말을 떠올렸다. 우리는 쉽게 무너지면 안 됩니다. 우리 뒤에 가족이 있고 우리를 믿는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그 말이 경기장 위에서 그대로 펼쳐지고 있었다. 손흥민이 골을 넣지 않아도, 이강인이 주인공이 되지 않아도 한국은 강했다. 왜냐하면 한국은 한두 명의 스타만으로 움직이는 팀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누군가는 뒤에서 조율하고, 누군가는 몸을 던지고, 누군가는 끝까지 뛰고, 누군가는 벤치에서 기다리다 결정적인 순간에 들어간다. 그리고 모두가 같은 방향을 본다. 그게 한국이었다. 며칠 뒤 나는 다시 차고지에서 버스를 고치고 있었다. 라디오에서는 한국의 2대1 역전승 이야기가 계속 흘러나왔다. 한국은 개최국 멕시코와 함께 승점 3점을 챙기며 다음 라운드 진출 가능성을 크게 높였다고 했다. 나는 기름 묻은 손을 닦다가 문득 웃었다. 예전에 나는 한국을 잘 몰랐다. 작은 나라, 열심히 뛰는 나라, 가끔 세계를 놀라게 하는 나라, 그 정도로만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는 안다. 한국은 그냥 열심히 뛰는 나라가 아니다. 한국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법을 아는 나라다. 강한 상대 앞에서도 주눅 들지 않는 나라다. 스타가 침묵해도 이름 없는 누군가가 책임을 지는 나라다. 그리고 마지막 한 걸음이 필요할 때 자기 몸을 던질 줄 아는 나라다. 나는 그날 한국 선수들에게서 우리 세대 남자들이 살아온 인생을 봤다. 가족을 위해 참고, 동료를 위해 버티고, 말없이 책임지고, 끝내 무너지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사람들이 한국을 응원했던 것이다. 단지 축구를 잘해서가 아니었다. 그 안에 사람의 마음을 흔드는 무언가가 있었기 때문이다. 경기 종료 후 펍에서 만난 한 멕시코 노인이 내게 말했다. 한국은 참 이상한 나라야. 볼수록 정의가.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한국은 체코만 이긴 것이 아니었다. 한국은 멕시코의 고산지대에서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 한가운데 태극기를 꽂았다. 그리고 나 같은 외국인에게도
똑똑히 보여줬다. 작아 보여도 결코 작지 않은 나라, 밀려도 절대 무너지지 않는 나라, 끝까지 뛰어 결국 역사를 바꾸는 나라. 그 나라의 이름은 대한민국이었다. 여러분은 이번 한국의 역전승을 보며 어떤 장면이 가장 가슴에 남으셨나요? 황인범의 책임감 있는 동점골이었나요? 오현규의 몸을 던진 역전골이었나요? 아니면 실점 후에도 고개 숙이지 않았던 태극전사들의 눈빛이었나요? 대한민국 선수들의 투혼이 자랑스러우셨다면 좋아요로 함께 응원해주세요. 그리고 앞으로도 전 세계가 놀란 한국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계속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도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모이면 대한민국의 이야기는 더 멀리, 더 뜨겁게 퍼져나갑니다.